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재 311페이지에 있는 내용, 대통령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들, 그리고 그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행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통상 행정이라고 얘기하면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령을 집행하는 작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으로서 담당하는 것은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작용이구나, 이 표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의 선거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67조 1항에서 보면 국민에 의해서 선거되고 있고, 그 다음 만약에 대통령의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국회에서 제적의 과반수가 출석하며 거기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한다. 그래서 67조 2항은 국회에서의 결선 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무투표 당선이 되지는 않고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만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조 3항은 절대 다수 대표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모든 경우에 대통령 선거가 절대 다수 대표제는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반드시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헌법 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68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선거는 만료 전 70일에서 40일 사이에서 후임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권위나 아니면 사망이나 판결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의 상실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다라는 거, 요걸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68조가 아직 저희 쪽에 출제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요 경우 명확하게 비교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내용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국가 원수, 즉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위치, 즉 국가의 최고 지휘자로서의 최고에서,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입법부나 아니면 사법부보다는 우위에 있는 지위입니다. 즉 국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위를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관련된 활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국가 원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으니까 행정 이외에 입법이나 사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모든 국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법령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이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그 재판을 통해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집행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위나 감독권이 있고요. 공무원, 원칙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임명과 파면의 권한, 그래서 임면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임명권도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령, 요거는 지금 대통령이 명령을 발포하는 것이고 명령 발포권은 행정수반이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국군 통수권도 역시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가 원수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첫 번째, 국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대표와 관련해서는 선전포고, 즉 전쟁과 강화 내지는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 접수, 파견권을 가지고 있고 조약 체결이나 비준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헌법 수호권이라는 것, 헌법적인 질서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헌법 수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이 있습니다. 7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계엄 선포권이 있는데 얘는 조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76조를 보시면 대통령이 내후외환 천재 지변 등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명령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정 경제상의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경제 명령 내지는 재정 경제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과 관련된 요런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일 때는 재정 경제와 관련된 처분이나 명령을 발의하면서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보위를 위해서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령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이 항이 긴급 명령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망 내용에서 사망의 내용은 이렇게 긴급 명령을 할 때 어떻게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77조를 보시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조를 우리가 계엄 선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권에서 경비와 비상계엄이 있다라는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별도의 조치, 즉 이런 기본권이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헌법 수호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제소권도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겠습니다. 국정조정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요. 두 번째,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데 72조의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되도록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 그다음 국회 출석 발언권, 영전 수여권이나 사면 감형, 복권과 관련되는 것도 국정조정권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헌법기관 구성권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임명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 3사람에 대한 임명권도 있고
9명이 아니라 3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없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헌법기관 구성권과 관련해서 정리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저희 공무원 쪽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가 국가원수인지 어디가 행정수반에서의 권한인지를 명확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82조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서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국가기록원이 보관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후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고요. 후대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서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A라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A라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라고 사인을 하면 그 밑에 국무총리 누구누구라고 사인을 하는 거고 관련된 국무위원도 밑에다가 사인하는 것. 즉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하는 사인을 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헌법이 문서주의와 함께 헌법에서 부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두 가지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라고 했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가 이 정책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서는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부서는 행정 내부에서의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88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88조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헌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국무회의가 심의한다. 즉 의결이라고 하지 않고 심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무회의의 어떤 내용과 대통령은 다른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이외에 필요하다라면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 90조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서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임의적 자문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91조를 보시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보셨을 때는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둔다라는 표현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즉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92조를 보시면은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통일평화자문회의는 임의기관의 임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비교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7조, 예, 너무 뒤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27조에 보시면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3조를 보시면 대통령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3조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자문기관에 해당하고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임의적 자문기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땐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 행정각부의 장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자기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소관사무에 관해서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총리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행정부의 구성원 중에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세출의 결산, 그 다음에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그 다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감사원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감사원의 업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했을 때 이 대통령 소속하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속기관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지휘나 감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라는 의미도 조직 편제상의 조직 내지는 편제와 관련해서는 직속기관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세출결산, 그다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업무는 독립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원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일단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임기는 4년이다. 즉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국회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파트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에서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행정부 쪽에서 정리해야 하셔야 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4조를 보시면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거나 국민투표의 관리,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을 하고 선출하면서 이 33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별표를 2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헌법기관의 장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장 많이 파는 함정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틀린 것이라는 거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통상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참고 정도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임기가 6년이면서 정당이나 정치 관여할 수 없고 5항에 보시면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이쪽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법부를 얘기할 때 이 사법이라는 개념은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을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법인지,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고 그 분쟁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법은 분쟁에 대한 해결, 적용, 즉 법, 해석, 적용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행정과는 달리 소극적인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극적인 작용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당사자가 재판에 대한 청구를 할 때만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당사자의 요구나 주장이 있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사법부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을 소극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되는 개념이 사법권의 독립인데요. 사법권의 독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이 결국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의 독립, 이걸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통상 사법권의 독립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판의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의 신분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재판 과정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재판관에 대한 신분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들의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 조문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해서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조를 보시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심신상으로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직한다라고 해서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와 106조의 경우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관 내지는 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거래 독립도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이다라는 개념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 우리가 재판의 경우는 보통 법원과 특수법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크게 보통법원과 특수법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수법원은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되는 개념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은 크게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 가사, 선거, 특허, 군사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 간의 법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하고요. 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즉 범죄와 형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형사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행위, 즉 행정행위의 유효나 무효 내지는 취소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은 혼인이나 특히 이혼과 관련되고 아니면 소년가사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을 때 가사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사건은 선거의 효력이나 아니면 당선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재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되는 것은 특허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나 군무원에 관련된 범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군사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기본 원칙 중에는 일단 심급제라는 개념과 삼심제라는 개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급에서 심판의 등급, 즉 그레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원 중에서 내가 처음 재판을 받는 것, 즉 1심을 어느 법원에서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심급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심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재판은 3번까지다 라는 개념이고요. 삼심제도 결국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삼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을 3번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삼심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재판이 3번까지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재판을 3번까지 하는 것은 3번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특허법원은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2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는 경우는 1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심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군사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심이다라는 거. 즉 3심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 내용들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방법원의 합의부라는 개념과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단독판사라는 건 한 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을 때 단독판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라는 건 3명의 재판관이 협의를 통해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합의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합의부 사건이고 어떤 게 단독 판사 사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만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사건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부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단순한 사건 내지는 복잡하지 않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단독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심과 관련해서 1심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재판을 했다라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게 되고요. 3심은 위에 보시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3번까지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했다라면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고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게 심급제와 3심제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쪽에서 또 살펴봐 주셔야 되는 개념이 우리가 상소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제도라는 건 하급심의 어떤 재판이나 명령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이나 명령 결정을 받는 것을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소제도에서는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재판이냐 아니면 법원이 내리고 있는 명령이냐 명령이나 결정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통상 재판의 경우는 판결문으로 작성되고 있고요. 명령이나 결정은 명령문이나 결정문을 통해서 하는데 명령 결정은 재판보다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신속하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쪽에서 보게 될 감유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1심 재판의 불복에서 2심으로 가는 제도를 항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의 불복에서 3심에 가는 것은 상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소나 상고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령이나 결정이 있다면 1심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라고 부르게 되고 2심의 명령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항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항소냐 항고냐는 글자로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항소냐 항고냐라는 걸 가지고 함정을 파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원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일단 우리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헌법 조문을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09조를 보시면 법원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심리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그다음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수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반대 해석할 때는 판결의 경우는 언제나 공개해야 한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기본권 파트에서 봤던 부재리의 원칙이 있다는 거. 이게 일사부재의인지 아니면 일사부재린지가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일단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중처벌의 금지, 즉 두 번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한 번의 판결 확정이 있는 이후에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권한 중에서 107조의 내용을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과 이항의 명령규칙 처분의 심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도 역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과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도 법원의 권한이니까 요 내용들까지 같이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규칙 제정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셔야 될 내용이 헌법재판이 되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이라는 개념은 헌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헌법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과 관련돼서 크게 5가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위헌법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개념은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한 법률 등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법률 등이라고 말을 길게 뺐던 이유는 단순히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법률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원의 청구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시작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합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의 결정과 위헌 불선언이라는 4가지 형태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4가지 형태 중에서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할 때 그 법률 등은 위헌이 된다. 요거 숫자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 번째가 헌법소원인데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요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헌법소원의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등이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내용 검토를 통해서 인용 결정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와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인용과 기각이라는 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제도고 각하 결정이 났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 될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이라는 개념은 당사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할 때 내리는 결정이 되며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역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개념이 탄핵 심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행정부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했을 때 그 고위 대통령 등의 고위 공직자를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를 탄핵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회가 소추를 하게 되겠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얘가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정당의 목적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무리가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기본적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을 때 정부의 제소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에 대한 해산을 하는 결정, 즉 해산 결정을 내리면 그 정당은 해산되게 된다라는 것이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쟁의라는 개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와 구별하셔야 되는 개념이 위헌법률 심판부터 정당해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과반수, 즉 7인 이상의 과반수로 권한쟁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 41조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개념은 현재 특정 법률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 이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다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법원은 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6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당사자는 직접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청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을 하고 있던 법원이 봤을 때 이것은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즉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재판은 정지가 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그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판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명령이나 결정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단 이 법원의 위헌 결정이 형벌과 관련되어 있다라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정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6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그 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입니다. 즉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것이 법원의 재판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헌법시험에서는 제외가 되는 재판의 내용들이 별도로 물어보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요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 내용,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재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과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 소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다.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무효로 하는 게 재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 소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이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 본문에서 혹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틀린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지킨 이후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되고요. 세부적인 절차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정재판부에서 형식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고 본 심판으로 회부를 하게 되면 9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변론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고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헌법 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 결정 과정에서 각하, 기각, 인용,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이 있는데 각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을 때 이때 각하를 판단하게 되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합헌인 경우에 내리는 것이 기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이라는 건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에 해당할 때는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하는 것. 이렇게 4가지 결정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민법 법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